네, 기초과정 20번째 강좌는 교육과 보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의 내용들을 먼저 분류해 보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등록의 절차를 공부할 때 봤었던 교육이죠.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연수교육.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또 들어온 교육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교육이 구분되는데, 자, 먼저 이런 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실시권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그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죠.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요,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 즉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직무교육 실시권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보다는 실시권자가 조금 더 넓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그 실시권자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펼쳐서 비교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의 모든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모든 교육을 다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 다음 등록관청은 직무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등록관청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할 수 있다는 교육은 오직 무슨 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할 수 있는 교육인 겁니다. 비교를 해 볼 것이 있는데, 본법상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시험 시행기관? 시도지사가 원칙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었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시험 시행기관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는 없죠. 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현 유의하실 것이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교육 지침이요.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이제 누가 수료하게 되느냐? 그 교육을 받을 대상인데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시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하는 교육이니까 실무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자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인이 받는 교육이죠.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고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하는 교육이니까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공인중개사 자신이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인으로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만 법인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전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법인은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은 3분의 1 이상인 임원이 공인중개사라면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도 중개법인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실무교육은요, 전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임원이든 아닌 임원이든 모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외에도 본법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사무소 설치 기준으로서 본법 시행령에 있었었죠.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중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받은 교육 수료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결국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인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이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업무를 수행까지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였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로부터 1년 이내겠습니까? 그렇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육 수료 시간도 이 법이 정했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저들은 교육을 수료했어야 하는데 등록 신청일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이었어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실무교육 수료는 약발이 1년밖에 안 갑니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1년은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다시 중기업을 더 하고 싶다면 재등록을 해야 된다. 앞서서 행정상 제재처분 효과 승계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죠. 그러나 폐업을 한 자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등록을 한다면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는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안에 개설 등록을 한다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1년 안쪽이라면 이들은 실무교육 다시 수료하지 않고도 재등록하거나 고용인이 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무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은 연수교육을 2년마다요. 정기적으로 2년마다 또 이들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시도지사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인 중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고용인은 오직 누구뿐이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그래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실무교육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교육이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대상이 보조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서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받고 나서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수료 의무는 있지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또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대상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본법이 표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의 그 용법을 익혀봤었죠. 비밀준수 의무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7가지 금지 행위가 본법 33조에 나열되기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출발했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등 한 글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또 법인의 임사원도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이제 오른쪽 63페이지 기초서 63페이지 5절 보시면 단원의 제목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칙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표현 그대로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뜻인데 법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조문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마별로, 주제별로 그 묶음이 있죠. 그래서 민법과 같은 방대한 법은 일단 편이 있죠. 편이 있어요. 이른바 판택텐 체계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민법은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5개의 편제가 있죠. 그리고 다시 그 편 속에 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입법자가 어떤 특정한 법을 입법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은요, 이미 있는 기존의 어떤 장에 들어갈 만한 테마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들이 독립한 하나의 장으로 묶을 만한 분량도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칙,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규정을 두게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보칙에는 3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보칙에 있습니다. 업무 위탁. 그 다음에 2번째는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보칙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수료,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보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고정적으로 이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또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칙이지만 출제 비중은 높은 것입니다. 자, 먼저 업무 위탁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업무는 2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업무. 이 업무가 위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업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앞서서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죠. 이러한 교육 업무가, 교육 업무가 위탁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할 수 있고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는데,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은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누가 시험 시행 기관이죠?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본 시험을 시행할 수는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기관에 위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2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실제 공인중개사 업무, 시험 업무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죠. 본법의 업무 위탁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여기 말고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답니다. 자, 시험 시행 업무 외에 본법이 위탁 가능한 업무로 교육 업무를 정했죠. 그런데 시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두 기관이지만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모두 세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세 기관 중에는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고 언급된 두 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 포함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 학과예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입니다. 특정한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 모든 대학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대학이어야 한답니다.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이런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라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학에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업무 위탁의 문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고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학과 설치된 대학은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지는 못한다. 비교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어떤 구체적 업무가 어느 기관에 위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면 그 위탁 업무에 관한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관보라고 하는 표현을요, 저 앞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죠.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계략적 사항에 대해서 매년 2월 28일까지 그리고 시험의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는 공고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였었습니다. 시험 공고는요, 관보 및 일간신문이었어요.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은 그저 관보에 고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칙의 첫 번째 테마 업무 위탁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 포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아주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있었죠. 그런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 중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 몇 가지를 선정해서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돈을 주겠다 하는 제도가 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인데 그렇다면 어떤 위반 사유가 신고 고발이 있었을 때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사유냐 하는 것이죠. 묶어서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반복하면서 암기해 두셔야 될 사항인데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이 자를 신고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등록을 하기는 했다고 하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면 그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요. 양도되어 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양도대여를 한 자나 혹은 양도대여를 받은 자 신고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등록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혹은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신고 또는 고발을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대요. 저런 위반 행위는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수 있는데 단순한 신고 고발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이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의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포상금은 지급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요건은 일단 쉽게 이해하시면 뒷북침은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북침은 안 준다.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행정기관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기관은 그 A가 그 지역에서 누구와 연계하여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덮치지만 않았지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이미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B가 A 무등록 중개업합니다라고 신고하면 그건 알고 있는 걸 신고한 거잖아요. 뒷북 쳤죠. 포상금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신고 고발할 때는 이런 위반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있어야지 뒷북침은 안 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뒷북 쳐도 안 주지만 헛짚어도 안 줍니다. 다시 말해서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합니다 라고 B가 신고를 하여서 A를 조사 또는 수사해 봤더니 B가 뭘 잘못 알고 와서 신고했더라. 그래서 A가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요.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포상금은 지급됩니다. 무혐의 처리 등이 나오면 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제 비로소 등록관청은요. 그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나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포상금 지급 결정을 검사가 하나요? 등록관청이 하나요? 등록관청이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그러나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최종 유죄 판결 확정되었는가는 볼 필요 없이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포상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죠. 지급은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월 이내라고 하는 표현과 30일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뒤바뀌면 각각 다 틀린 지문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보셨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거 있었어요. 거기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1월입니다. 뒤바뀌면 각각 다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말고도 1월 이내에 하라는 게 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거기도 1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얼마를 지급을 하도록 했냐 하면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 자, 두당 50만 원이 아니고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50만 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그 50만 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는 것이죠?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포상금 지급할 금액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구마다 재정자립도 등의 형편에 편차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것이지만 시군구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포상금 중에 일부를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본법이 두고 있는데 단 포상금은 국고가 보조한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가 보조한다는 겁니다. 포상금은 50만 원을 주는 거지 5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50만 원 중 25만 원까지는 국고가 보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급은 50만 원입니다. 건당. 그런데 그 50만 원을 누굴 주는 거예요?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오전에 B가 신고했는데 그날 오후 C도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더라. 그럼 누구 줘야 하겠어요? 선착순이죠. 그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하는 경우라면 만일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온 경우라면 합의한 배분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말이죠? 25만 원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틀렸습니다. 25만 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누어서 준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2명이서 공동신고했다면 25만 원씩 주지만 5명이 공동신고했으면 1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10명이서 공동신고했으면 5만 원씩 줘야죠. 그러니까 균등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그 2인 이상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었느냐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포상금은 지급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죠. 이런 식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OX?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뒤바꾸어서 틀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면서 펼쳐지는 문장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보충규칙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요. 행정수수료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이른바
행정수수료로서 내야 하는 돈을 말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이 47조 각호를 통해서 수수료 내야 하는 경우를 모두 6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규정을 두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응시 수수료 내야 되겠죠. 돈 내야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 수수료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을 취득하여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된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은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 법인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수수료 내야 한답니다. 이 6가지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한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인데 재교부, 재교부, 재교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줍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안에 자격증 줍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분실하였다. 자격증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재교부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수수료 내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수수료 냈죠. 그 안에 등록증 값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돈을 냈기 때문에 등록증은 업무보증 설정 사실만 확인되면 등록 통지 받은 자에게 등록증 그냥 줄 겁니다. 지체 없이 줄 겁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미 수수료 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안에 신고 필증값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행정수수료 내야 한다는 거죠. 흐름이 있어서요. 하나의 가락이 있어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기초과정이니까 지금 당장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반복하면서 이것도 또 묶어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그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얼마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가액을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것은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대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그 당해 지자체가 틀려지겠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겠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중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교부는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다 어디요? 주사무소 속한 시군구청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교부는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누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고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원칙이 그래요. 원칙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내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응시수수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이렇게 위탁이 되죠? 위탁이 되죠?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 응시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또 응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묶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과 보칙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벌칙편은 이미 우리가 지도감독 행정처분과 함께 묶었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는 마지막 장이 7장의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장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